태양 질량의 300억 배가 넘는 괴물급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발견되어 학계에 보고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거의 보지 못한 블랙홀인데다가 중력 렌즈 효과와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발견한 블랙홀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더럼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물리학가 제임스 나이팅게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구에서 약 27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 아벨 1201에서 가장 밝은 은하 안에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태양 질량의 327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찾아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블랙홀의 7,00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질량이 큰 천체로 인해 배경의 빛이 굴절되며 렌즈로 들여다본 것처럼 확대되어 보이는 현상을 지칭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은하의 빛이 굴절되어 확대된 이미지를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포착하고 영국의 통합 슈퍼컴퓨팅 시설인 DIRAC 고성능 컴퓨팅을 이용하여 빛이 블랙홀을 통해 굴절되는 과정을 수십만 차례에 걸쳐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대 질량을 뛰어넘어 극대 질량 블랙홀을 상정한 시뮬레이션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잡은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 질량의 300억 배가 넘는 이 블랙홀은 지금까지 발견된 블랙홀 중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블랙홀 상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측된 블랙홀 중 가장 큰 것은 지구로부터 약 108광년 떨어진 사냥개 자리와 머리털 자리 경계 부근의 TON 618로 태양 질량의 약 400억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대형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끌어들여 X선을 비롯한 전자기파 에너지를 방출하는 활동 상태였기에 포착되었다면서 중력 렌즈 효과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비활동성 블랙홀도 연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블랙홀의 미스터리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첫 걸음으로 이전에 여겨지던 것보다 더 비활동적이고 규모가 큰 블랙홀을 찾아내어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25년 뒤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올림픽 수영장 크기의 소행성이 새로 확인되어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DW로 명명된 이 소행성은 지름이 약 50m로 지난 23년 2월 2일 지구로부터 약 1,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속 25km로 태양 궤도를 도는 것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271일을 주기로 공전하는데 오는 2046년 밸런타인데이인 2월 14일 지구에 약 180만 킬로미터까지 다가설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지구 근접 천체 협력센터는 23년 3월 8일 현재 지구 충돌 가능성을 625분의 1로 발표했으며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감시 시스템은 이보다도 더 낮은 560분의 1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구 주변을 지나는 소행성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충돌 위험은 여전히 낮은 것이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2023DW는 총 10단계로 지구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토리노 충돌 위험 등급에서는 1로, 다른 소행성은 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0은 충돌 위험이 아예 없거나 사실상 0인 상태이고 1은 충돌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하여 관심을 기울이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2023DW의 지구 충돌 확률은 관측이 더 이루어지면 극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나사의 소행성 감시센터는 새로운 소행성이 처음 발견되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 궤도를 적절히 예측하는 데 여러 주가 걸린다면서 궤도 분석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예측치를 갱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관측만으로 산출한 현재의 충돌 확률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러시아 첼라빈스키 상공에서 폭발하여 1,500명이 다치고 건물 수천 채를 파괴한 소행성이 약 20m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3DW가 지구에 충돌하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의 항법 전문가 다비데 파르노치아는 지난해 9월 이루어진 쌍소행성 궤도 조정 실험 다트를 통해 소행성의 공전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한 점을 언급하면서 다트 미션을 수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해 지구로 가져온 시료에서 유기물 2만 종이 확인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라오카 히로시 일본 규수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류구 시료에 유기물 2만 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유기물 중에는 아미노산은 20종이며 그중 5종은 단백질 재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부타 히카루 히로시마대 교수 연구팀은 류구 시료에 분자 구조가 복잡한 검은색 유기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유기물은 수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던 류구의 모체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야부타 교수는 지구에 쏟아진 이러한 유기물이 생명이 탄생하는 재료가 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바야시 겐세이 요코하마 국립대 명예교수는 태양계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지금보다 많은 물질이 소행성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소행성이 지구와 다른 천체에 생명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을 공급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성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고리의 입자들이 얼음비처럼 내리며 상층대기를 가열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0년간 다양하게 관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던 현상을 처음으로 규명한 것으로 외계 행성의 고리 여부를 예측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나사의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프랑스 천체물리학연구소의 로트비 벤 자펠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토성의 고리와 상층대기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행성과학저널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토성 상층대기에서 뜨거운 수소 스펙트럼 선으로 나타난 과도한 자외선 방사가 포착된 것이 단서가 되었는데, 이는 무언가가 외부에서 유입되어 상층대기를 오염시켜 가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토성 고리의 얼음 입자가 토성 대기에 떨어져 나타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미소 운석이나 태양풍 입자, 태양 자외선 방사, 전자 기력 등의 충격으로 고리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가 토성의 중력장 영향을 받아 대기로 빨려 들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토성 고리의 입자가 대기로 떨어진다는 점은 지난 2017년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토성 대기에 뛰어들며 임무를 종료할 때 이미 측정하여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리 입자가 수소 원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벤 자필 박사는 모든 것이 대기로 연속해서 떨어지는 고리의 입자가 유발한 것으로 대기 구성을 바꿔놓고 특정 고도에서 대기가스와 충돌하며 대기를 가열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정확도가 높은 허블 우주망원경 이미지 분광기의 토성 자외선 관측 자료를 기준으로 1980년대에 토성을 근접 비행하며 자외선을 측정한 보이저호와 2004년 토성 궤도에 도착하여 여러 해에 걸쳐 토성 대기의 자외선 자료를 수집한 카시니호, 그리고 1978년에 발사된 국제 자외선 탐사선 등의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토성 근접 비행 때 대기에서 과도한 자외선을 포착했으나 당시 천문학자들은 감지기에 노이즈가 낀 것으로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외선 관측 자료를 모아 미세 조종한 끝에 토성 대기에 과도한 자외선이 일관되게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벤 자펠 박사는 행성의 상층 대기에 미치는 고리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이번 연구의 목표 중 하나는 다른 항성을 도는 고리를 가진 행성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 궤도가 위성 파편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발사 단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고 과학자들이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위성 기술과 대양 플라스틱 오염 분야 국제 전문가들은 위성 파편으로 지구 궤도가 방치되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 공해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면서 위성 발사를 규제할 국제 협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구 궤도의 위성은 약 9천여 기로 2030년께는 6만여 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추적할 수 없는 오래된 위성의 파편이 이미 100조 개를 넘어섰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성 기술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위성 산업의 확장으로 지구 궤도의 상당 부분을 못쓰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해 사례에서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촉구는 20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0개국 가까이 참여하는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체결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해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 등을 연구해온 과학자들이 같은 위기를 겪을 수 있는 지구 궤도를 구하기 위해 위성기술 전문가 등과 손을 맞잡은 셈입니다. 이들은 지구 궤도 보호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남핵과 서식지 파괴, 심해 채굴, 플라스틱 오염 등의 문제가 일어난 공해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성의 지속 가능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와 기업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성을 이용하려는 나라는 모두 강제적으로 포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협정은 위성 제조 및 이용자가 발사 단계부터 위성과 그 파편 및 발사 잔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책임 장려책을 만들 때 상업적 비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머스 대학의 플라스틱 환경오염 전문가 이모젠 네퍼 박사는 대양이 당면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을 비롯한 많은 도전은 이제 지구적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공해를 통해 배운 것을 고려할 때 지구 궤도에서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할 수 있지만 국제적 협약이 없다면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킴벌리 마이너 박사는 새로운 공해 협정안을 거울로 삼아 지구 저궤도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은 우주 탐사를 지속하고 위성을 계속 활용하며